일본은 현재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공식 제안했고 아베 총리가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자들이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고노 방위상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적기지 공격을 고려하는 경우 주변국의 이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들은 고노 방위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주변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음, 아마도 중국이나 한국이 아닐까요? 중국도 미사일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양해를 구해야 합니까?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의 양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영토를 방어하겠다는데 발언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에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을 폭격기나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진영을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선제적 타격입니다. 불길한 기미만 보여도 먼저 쏘겠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원래는 이지스 어시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죠. 방어 무기입니다. 하지만 도입이 무산되자 일본은 황당하게 공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수방위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만 살짝 바꾸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으로 말이죠. 하지만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선제적 타격의 근거로 북한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북측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이 아니라 기지를 먼저 없애는 거니까요. 일본은 지금까지 최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2015년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주변국의 반발이 일어나자 오해를 풀기 위해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노는 적반하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면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 동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보수 언론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정치적 성과를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총리는 헌법 개정, 국방영토 반환 등 핵심 목표 달성에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06년 4월에 있었던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독도 관련 문제로 사실상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느닷없이 지난 30년 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독도 인근 해역 수로 조사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국제수로기구에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 해역의 해저 지명 신청이라는 당연한 권리 행사를 연기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트집을 잡아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죠. 당시 해상 자위대는 수로 조사선 출발과 때를 같이해 이지스함까지 동원해 동해에서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치 국면이 벌어지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물론 이는 일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가 독도 외교의 방향을 튼 건 분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조용한 독도 외교 재검토 발언을 꺼내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곧 한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했죠. 하지만 일본은 역시 비겁합니다. 도발하고는 조용히 빠져나갔죠. 일본이 선제적 타격을 할 수 있게 되면 독도 도발은 더욱 대담해질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국제 무대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독도를 리안쿠르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도 일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죠. 일본이 경제력을 활용해 수많은 노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사태 이후 미국 지명위원회는 독도를
영유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과 일본 누구의 영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후 부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도 영유권 표기를 당장 한국령으로 원상복귀시키라. 부시 대통령은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관련 문제를 보고받은 후 즉각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곧바로 통보되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표기를 다시 원상복귀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쿠릴 열도를 러시아영으로 표기하는 등 다른 분쟁 지역은 그대로 두고 독도만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유를 묻자 미국은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일본의 로비죠. 일본이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고 바꾸었는데 문제가 제기되자 마땅히 대답할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이를 알게 된 부시 대통령이 바로 조치에 나선 것이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유권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표기가 되었지만 표기는 리안쿠르함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해를 공해라고 표기합니다. 일본의 입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외교 목표는 고유 명사인 독도를 되찾는 것입니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안쿠르함으로 바꾼 건 1977년 7월 14일입니다. 이전에는 독도 혹은 다케시마 두 가지 지명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도 독도라는 검색어를 삭제하고 대신 리안쿠르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를 유보했죠. 앞으로 또 언제 꺼내들지 모릅니다. 국제사회에서 리안쿠르함 표기가 통용되지만 대부분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작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입니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인 독도에 침범했다며 러시아에 즉각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발포한 한국에 대해서도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을 드러냈죠. 그런데 러시아는 기기 오작동에 의한 실수라며 한국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일본에게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중에 없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태에 대해 미 국무부도 러시아 초계기가 한국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제대로 망신을 당했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이 허황되다는 걸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까지도 인정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이란 역학적으로는 어떤 물체에 일정한 힘을 가해 움직이게 할 때 전달되는 에너지를 말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생계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일자리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도구다. 실업의 두려움은 생존 도구의 상실이라는 데서 온다. 최근 코로나19의 후폭풍은 생존 도구 상실의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온다. 정부는 100년 전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라며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유지를 요구하는 한편 제조업 해외 공장을 다시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해외에 나간 공장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다시 불러오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베트남이나 중국 등 외국의 투자 환경과 국내의 차이 때문이란다. 과거 베트남에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을 지을 때의 일이다. 베트남 공산당 내에서도 삼성에 토지 무상 사용권과 50년 법인세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특혜 시비로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이때 베트남 총리는 삼성이 국내에 공장을 지으면 실업자 10만 명을 채용한다. 그 10만 명은 정부가 먹여 살려야 할 국민들이지만 공장이 들어서면 삼성이 임금을 지급하고 그 돈으로 직원들은 세금도 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실업자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데 돈을 쓰는 게 옳을지, 아니면 혜택을 주더라도
기업을 유치해 그 10만 명이 일하며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옳을지를 반대론자들에게 물었고, 베트남 의회에서는 더 이상 혜택 제공에 이론이 없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중국 시안시 당국자가 반도체 공장 건설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삼성 측에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삼성 임원은 반도체 공장의 규모가 커서 주변 도로가 공장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별뜻 없이 지나가는 얘기로 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다시 중국으로 갔더니 공장 부지와 겹치는 도로가 사라지고 새 도로가 공장 옆으로 나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면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신재벌 정권이라며 문매를 맞았을 일이다.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칼 마르크스의 후계자들인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력의 향상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선택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자리 창출은 어떤 것이 옳은지 정의를 규정하는 철학의 문제다. 철학자 존 롤스는 저소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대전제 속에서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조건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고 했다. 공장 건설을 예로 들어보자. 외자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아 공장 설립이 무산돼 그 기업에도 10만 명의 베트남 실업자에게도 이익이 없는 상태와, 혜택을 제공해 기업도 돈을 벌고 10만 명도 일자리를 얻어 이익이 생길 때 어떤 것이 더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게 존 롤스의 물음이다. 최소 수혜자인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 이런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는 게 정의론자인 존 롤스의 답이다. 국내 근로자의 임금은 같은 업무의 베트남 노동자의 10배 수준이다. 게다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장 부지를 무상 임대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공장을 들여오라고 한들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 한 발씩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잃는 상실의 시대를 경험할 것이다. 노사 모두에게 쉽지 않는 대타협 선택의 시간만이 남았다. 한편 현지 통신사 비에텔은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1년 뒤인 2021년 6월 세계 진출을 고대하며 다음 달 오지 규격 상용화에 앞서 긴급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오지 표준이 디지털 사회의 성공을 좌우한다. 모든 국가가 오지를 활용해 과학기술 발전을 입증한다. 그래서 오지는 비에텔의 가장 전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이 그룹의 총감독인 레당둥은 말했다. 비에텔이 수입 장비로 오지를 처음 통화한 지 8개월 후 6개월 만에 자체 개발한 오지 장비로 다른 통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비에텔은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ZTE에 이어 세계 6위의 오지 장비 공급사가 됐고, 이 가운데 비에텔만 통신망 사업자와 장비 생산업체다. 비에텔은 자체 설계와 오지 장비 생산으로 지난해 여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대도시와 인근 국가에서도 이 신세대 기술을 빠르게 시험했다. 비에텔과 함께 모비폰과 비나폰 등 다른 두 이동통신사도 대도시에서 오지 시험에 성공했으며, 소형세를 포함한 오지 장비를 생산해 국내 공장, 가정, 수출업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올해 오지 상용화 계획을 베트남 장비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은 어전에 나머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하고 독자적인 오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키 아시아 리뷰에 따르면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은 해외 기술이나 협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독자적으로 역량을 키웠다. 이키 아시아 리뷰는 또 오지 출시에서 태국이 아세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태국 2대 이동통신사인 AIS와 트루코퍼레이션은
대유행과 싸우는 의료진을 돕기 위해 전국 수십 개 병원에 오지 인프라와 로봇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로봇은 오지 인프라에서 작동하며 특히 보호 장비와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라자비티 병원의 수크롬 치차롱 부원장은 니케이 아시아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수술용 마스크와 개인 보호복은 부족하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함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는 오지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된 병원 20곳에 로봇 21대를 지원했다. 앞서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인 AT키언이 보고서는 싱가포르가 기대 접속률이 60%에 육박하는 오지 구현과 시험을 선도했지만 내년 1월까지는 오지 상용화를 하지 않고 2020년 말까지는 영토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에너지와 운송 분야에서 오지를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높은 비용은 여전히 부담이다.